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아, 너무 진지하게만 들으시는 것 같아요. 디지털 노마드는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금 더 릴렉스해서 들어주셔도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무대 뒤에서 잠시 했고요. 어, 앞서서 그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뜻을 조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자면 저야말로 그 용어가 생기기 전부터 1세대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살게 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KBS에서 방송을 10년 동안 하면서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수 있는 도전 골든벨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방송인으로 살았었고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제가 책을 한 권 쓰게 됐는데 그 책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스페인이란 나라를 소개하는 책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행 작가라는 어떤 분야를 제가 좀 그 길을 걸어가게 됐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이 왔죠.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필요한 건 정말 컴퓨터 하나밖에 없구나. 이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회사를 박차고 나와서도 이렇게 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해외로 다시 나가서 한 7년 정도를 여행자의 삶을 살다가 3년 전에 한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지금 여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다양해졌는데요. 글을 쓰는 작가이지만 여전히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생학교라고 하는 알랭드 보통 씨가 2008년도 런던에 세운 학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일상을 더 행복하게 해서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학교에서 꼭 배웠어야 하는데 배우지 못한 것들, 보다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걸 한국에 들여와서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라는 타이틀도 생겼는데 그 밖에 지금 허핑턴 포스트의 편집인으로 일을 하면서 사실 허핑턴 포스트는 글로벌 미디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매체를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지금 제 소개를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한 자리에 머물러 살던 삶에서 사실은 굉장히 안정된 직장에서 일을 잘하고 있었는데 왜 그만뒀느냐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여행자로 사는 게 정말 과연 행복한가? 예, 그게 일이 됐을 때 혹시 불행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음,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오히려 반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디지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리고 여행하는 것이 일이 되면 안 좋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다른 게 일인 것보다 훨씬 행복하더라고요. 여행을 하면서 그것이 곧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것이 꼭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 되거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일이거나 무조건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가져서가 아니라 정말 21세기에 맞는 일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테크놀로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 컨퍼런스인데 사실 기술이 발달한다는 것은 곧 인간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하는 어떤 인간의 혁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져다주는 어떤 편리함과 또 창의력을 극단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에 있었던 어떤 직업을 내가 그냥 수용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어쩌면 하루에도 몇 가지씩 내가 가진 모든 기술과 환경과 나에게 주어진 컨텐츠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 버무려서 내가 원하는 직업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 디지털 노마드, 네, 뭐 요즘 시대의 유목민이라고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시면 유목민들의 사진이 지금 띄어져 있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유목민은 이제 떠돌아 다녔죠. 먹을 걸 찾아서도 가고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집이 없습니다. 특징이. 그런데 저 사람들은 그걸 선택했다기보다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요즘 디지털 노마드는 요즘의 유목민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계속 살고 있는 편인데요. 사실 뭐 컴퓨터 하나 혹은 뭐 그 모바일 같은 그런 기계 하나만 있으면 진짜 뭐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삶입니다. 사실은 저렇게 사는 삶은 그 이전의 유목민과는 달리 우리가 선택하는 삶이고요. 그리고 그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 보면 30대 그리고 40대 초반까지 심지어는 그런 그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이 또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부부가 함께 가족이 모두 다 떠나서 스스로 유목민의 삶을 선택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얼마 전까지 정말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던 후배 한 명도 회사를 그만두고 세계 일주를 떠났는데요. 그들에게 있어서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세대가 지금 뭐 20대는 아니다 보니까 자꾸만 더 예전식으로 생각을 해서 가끔은 후배들한테 좀 잔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무엇을 소유하는가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요. 지금 현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이 최고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순간을 맥시마이즈해서 살 수 있을 것인가에 가장 관심이 많은 자유 영혼들을 말합니다. 왜 이런 것들이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리고 과연 저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바람직한가? 우리는 과연 이런 시대를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될까에 대한 이제 문제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 다 너무 잘 아시는 문제이긴 하지만 조금씩 제가 생각을 같이 해보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전화기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은 나십니까? 예전에 우리가 어떤 전화를 썼었는지?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예전부터 인류가 뭐 처음에 시작됐을 때부터 휴대전화를 쓰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착각 들지 않으세요? 네,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우리는 유선전화 시대, 저도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라는 건 상상도 못하던 시대가 불과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그랬거든요.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호출기라는 게 나왔습니다. 여기 그게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삐삐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기 옆에 뭐 허리에 혹은 가방에 이렇게 매달고 다니면서 전화가 이렇게 뭐 문자 같은 게 오면 그걸 보고 공중전화에 줄을 서서 전화를 겁니다. 암호 같은 게 막 오죠. 그랬었는데 그게 조금 지나고 금방 제가 KBS에 입사했던 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입사 선물로 휴대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휴대전화 크기가 굉장히 컸었어요. 제 팔뚝만한 전화기를 받았는데 그걸 받고도 정말 좋아서 벽돌같이 무거운 전화기를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느 순간에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어떤 아주 인상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발신자 그 표시 서비스가 시작이 된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나운서 선배들이 오늘 너무 슬픈 날이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술을 마시자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 기억으로 선배들이 저를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낭만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됐다. 누가 전화했는지 다 알기 때문에 누굴 기다리는 어떤 그런 묘미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그 어떤 낭만이 없어졌다고 슬퍼하는 그 시기가 오래가지 않고요. 정말 믿기지 않는 옛날 얘기같이 지금 느껴지는 게 곧이어서 뭐 스카이프와 같은 그런 어떤 회사에서 아주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면서 무료 전화 서비스를 전 세계를 바탕으로 이제 이뤄냅니다.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는 뭐 전 휴대전화가 있지도 않았지만 유선 전화로 전화를 한다 그래도 부모님하고 통화를 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렇게 오래전이 아닌데도 일단 그런 휴대전화가 없고 인터넷이 없었을 때 삶이 얼마나 다르냐면 우리가 편지를 썼을 경우에 제가 호주에서 유학을 했을 때 한 번 보내면 2주라는 시간이 걸리고 돌아올 때 또다시 2주가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와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한 달이 걸리는 건데요. 정말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슨 마르코 폴로 시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이야기죠. 그런데 무료 전화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스마트폰이 생기고 이제는 거의 전화기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서 통화를 하지 않는 텍스트 문자의 어떤 세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그렇게 하실 텐데 이제는 문자를 통해서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고 또 무료 전화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와 목소리를 듣는 일이 굉장히 낯설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생활 속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에게 인터뷰를 해보면 그것이 너무 당연하고 누군가 말하기 싫어서 모든 걸 전화로 해결한다고 이야기를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기술의 발달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제가 여기에서 뭐 저 기술이 어떻게 발달해서 어떤 전화기가 개발됐다는 걸 말씀드리자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1대1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사람들이 원투맨으로 굉장히 친밀한 소통을 했다면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디지털 노마드라는 것이 가능해진 것도 내가 남들하고 이 커뮤니티에서 빠져나와서 따로 혼자서 그것도 1인 유목민처럼 외지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누군가 말하지 않고도 그냥 인터넷 어떤 그 기술을 활용해서 그걸 통해서 남들하고 텍스트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프랑스에 살고 있을 때 한국의 어떤 뉴스를 보고 제가 굉장히 당황하고 슬펐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고등학생이 자살을 하면서 자기의 유언을 문자 메시지로 어머니에게 남기고 투신을 했다는 그런 기사가 그 프랑스 외신에서 이제 발표가 됐어요. 한국 학생인데. 근데 물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저에게는 가슴이 아팠지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자기 삶을 마감하는 순간에 그것을 문자 메시지로 그렇게 남길 생각을 했다는 점이 저에게는 굉장히 쇼킹했는데요. 그만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방식 자체를 이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바꿔놓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사람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어떤 동물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정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 문제점들이 발생할 거고 어떻게 거기에 우리는 대처해 나가야 될까에 대한 그런 어떤 인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들어서 갑자기 무슨 묻지마 살인도 있고 운전하다 뒤에서 폭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왜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뭐 무한 질주를 해서 얼마 전에 우리 부산에서도 그랬고 프랑스 니스에서도 그랬지만 갑자기 사람들이 막 죽고 이게 테러나 뭐냐 뭐 이런 어떤 공포에 떨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조차도 어쩌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다운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쇼핑의 패턴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우리가 어딘가에 가서 직접 물건을 보고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쇼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다 짜여져 있는 물건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미리 주문을 해서 매일매일 내가 손해보지 않을 양만큼의 오늘 요리할 것이 레시피로 해서 집에 배달이 되는 서비스까지 있죠. 이제는 더 이상 어디 가서 구매를 하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고 주차를 하고 걸어서 그렇게 힘들게 돌아다니면서 짐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앉은 자리에서 손가락으로 버튼 몇 개만 눌러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그 물건을 우리 집까지 배달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또다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정말 많은 수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 인터넷하고 결합이 되면서 가격 비교가 가능해져서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도 주지만 또 자유로운 경쟁 시스템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수많은 일들이 특히 이제 뭐 현대 사회는 다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특히나 한국에서는 그 중에서 쇼핑은 한 90% 이상이 모바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모바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말씀드리는데요. 이제는 전화기 하나가 컴퓨터를 대신하고요. 뭐 컴퓨터를 대신한다는 걸로는 뭐 거의 그 설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화기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뭐에 이용하세요? 그냥 전화만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요즘에? 뉴스도 보죠? 알람도 하죠? 내 스케줄 관리, 인맥 관리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 건강도 체크해 주고요. 정말 뭐 별의별 거 할 수 있는 거 없는 것들 길도 찾아주고요. 사진 찍어주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도 되고요. 이메일도 하고요. 너무너무 기본적인 기능들이지만 정말 그걸 넘어서서 정말 이제 인공지능까지 입혀져서 사람하고 대화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전화기 하나로 가능해졌기 때문에 디지털 노마드의 시대가 가능해진 거고요. 그 안에는 바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일들을 어떤 뭐 제품의 구매라든가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손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데 내가 어느 장소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고 그 뒤에는 바로 이런 테크놀로지의 발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언론도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경험하지는 못했던 시대지만 아마 어렸을 적이었을 텐데 밖에 나가서 종이 신문을 이제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래서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혹은 신문 배달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볼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정말 얼마 전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원시 시대인 것처럼 멀게 느껴지죠. 그 이후에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라디오, 그래서 아나운서들도 라디오 아나운서들, 목소리가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어요. 하지만 제가 방송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TV라는 어떤 매체가 아주 핫한 매체였고, 저도 시험을 봐서 들어갔을 때 굉장히 어렵게 들어갔는데 정말 그야말로 전성 시대였던 것 같아요. TV의 전성 시대, 아주 좋은 시대에 제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TV라는 매체가 이제 위성이 생겨나고 인터넷이 생겨나면서 갑자기 무대가 전 세계로 확 넓어졌고,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것이 TV라는 것의 개념을 우리가 집에 앉아서 어떤 채널이 우리에게 몇 시에 뉴스를 들려주고 싶을 때 그것을 그냥 받아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자세의 시청자 혹은 청취자에서 우리를 옮겨놔 버렸습니다. 요즘에 그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나 혹은 어떤 그 이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이렇게 가져가고 싶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남들이 그 주는 대로 가져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매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분야에 의해서 가져가길 원하죠. 인터넷이 나오고 많이 이제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을 적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인터넷 방송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팟캐스트를 라디오 방송으로 진행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손민아의 싹수다방이라고 하는 여행 라디오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을 만들 적에 저희 주변에 있는 동료 아나운서 선배님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유목민처럼 살다고 했을 때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를 만류하셨지만 이때는 또 저를 찾아오셔서 그게 무슨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으로 왜 힘들게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그게 불과 한 3년 전인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 반대로 뒤바뀌었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저를 찾아오셔서 나도 하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냐라고 자문을 구하세요. 그리고 요즘 대학생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 하는 게 바로 팟캐스트의 진행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실 굉장히 언론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혁명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언론인이 따로 있고 언론사가 따로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가 컴퓨터 하나만 혹은 모바일 하나만 있으면 이게 방송국인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분야 혹은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한 분야가 있으면 내가 그야말로 컨텐츠만 있고 내 스스로 브랜딩만 잘 되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내 스스로 방송국이 될 수 있는 전파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오디오로만 하는 팟캐스트에서 또 벗어나서 여러분 많은 상상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방송 마리텔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또 인기를 끌기도 했지만 인터넷으로 아프리카 TV 같은 방송도 하고 또 혹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이 됐던 프로그램처럼 내가 1인 방송국이 돼서 원하는 방송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보고 있는 사람, 듣고 있는 사람하고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요즘에는 그 집에서 TV 수단기를 통해서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거의 30%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뉴스를 소비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답이 금방 나올 겁니다. 즉 우리가 정보를 확실히 가지고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제는 어떤 장소에 머무르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떤 직장에 속해 있는 것도 사실은 예전하고는 의미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현상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정말 많은 분들이 핫하게 생각하는 매체들을 하나씩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허핑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디지털 노마드들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욕구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시스템의 언론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년 전에 미국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2년 전에 런칭을 해서 제가 여기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핑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만 이제 보실 수 있는 뉴스 매체입니다.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 아리아나 허핑턴이라는 그 미국의 그 유력한 여성 인사가 이걸 만들었을 때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망할 것이다. 너는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왜 제가 똑똑한 애가 저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하지만 허핑턴 포스트는 런칭한 지 불과 2년, 3년 만에 대부분의 매체들의 어떤 PB나 UV를 다 따라잡았고요. 지금은 뉴욕타임즈의 10배의 구독자를 지니고 있고 만들어진 지 5년 만에 온라인 매체로서는 유일하게 퓰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그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인터넷을 활용해서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기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에디터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 세계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정말 넘쳐나게 많은 정보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희가 그걸 큐레이션하고 애그리게이션을 해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오바마 대통령부터 뭐 마돈나부터 이런 유명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진짜 뭐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있는 점원까지도 원하기만 한다면 저희의 블로거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1인 매체가 돼서 전 세계 2억 명이 보는 이 어떤 뉴스 사이트에 내 의견을 게재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디지털의 어떤 혁명은 이렇게까지 우리의 삶을 바꿔놨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역할도 바꿔놨고 직업의 세계도 바꿔놨고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이 세상의 문화도 바꿔놨고 삶의 패턴 자체를 굉장히 많이 바꿔놨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직장에 소속이 돼 있다가 프리랜서가 돼서 살고 있는 이런 관점으로 디지털 노마드를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크게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유튜브라는 아주 정말 초강력한 채널이 있죠. 여기에는 영상에 누구든지 자기 채널을 만들어서 내 방송국을 만들어서 이미 이건 오래전에 시작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컨텐츠만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방송을 올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쉐어합니다. 유튜브라는 채널과 함께.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좀 더 체계화돼서 정말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버리면 이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MCN 채널이 돼버리는데요. 이제는 정말 앞으로는 이런 것이 누구나 다 함께 참여하는 어떤 시스템이 될 것이고 벽을 많이 낮추게 된 거죠. 방송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런가 하면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 해보신 분들 계세요? 페이스북 라이브로 보신 분들 계십니까?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에서 누구든지 계정을 하나 만들면 그것으로 1인 방송이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어떤 폐해도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사실 방송 매체가 예전에 이제 시대가 지나서 어쩌면 좀 약간 서글프기도 한데 뉴미디어라는 것에 떠밀려가지고 트래디셔널 미디어가 돼버리긴 했지만 제가 원래부터 몸담고 있던 채널이기 때문에 저는 방송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보면은 가슴이 뛰는데 페이스북 상에서 갑자기 방송 중이라고 해서 클릭을 눌러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누가 뭐 우리 집 강아지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간다 이런 걸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런 게 과연 방송이라고 할 수 있을까? 방송이라는 것은 공익성도 있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어떤 정보도 진짜 줄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엔터테인먼트가 돼야 되는데 세 가지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어느 누구나 전화기를 들고 방송을 하니까 이것은 정말 문제가 아닐까. 게다가 불과 뭐 한 달쯤 됐을 거예요. 한 2달쯤 됐겠군요. 프랑스에서는 어떤 그 범죄자가 누구 그 목사였나 신부님인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성직자의 부부를 살해하면서 그 장면을 페이스북 라이브로 내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질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볼 땐 페이스북 자체도 별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것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이제는 방송이라는 것이 언론이라는 것이 저렇게 기술과 함께 변화해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스튜디오가 필요하고 조명이 필요하고 뭐 카메라맨이 필요하고 너무 많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근데 저희 허핑턴 포스트에서도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예쁜 장소에 제가 잘 차려입고 이렇게 나가서 뉴스를 만들면 사람들이 안 봅니다. 근데 정말 굉장히 러프하게 저걸 들고 자연스럽게 제가 막 시장에 가서 오늘은 제가 이쪽에 여행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런 방송을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접속해서 보고 공유를 합니다.
사실 저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좀 궁금하기도 해서 연구하는 중인데 어, 어떤 변화 같은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그런가 하면 이제는 회의도 꼭 어디 모여서 할 필요가 없죠. 이제 출퇴근하는 것도 앞으로 10년이면은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허핑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 지금 15군데 나라에 지사가 있고요. 바로 다음 주에 멕시코에 또 다음 그 브랜치가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는 1년에 2번 모여서 그 전체적으로 글로벌 컨퍼런스를 모두 다 같이 하지만 그 외에 일주일에 한 번씩 화상회의를 전 세계가 함께 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요.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겠죠. 뭐 스카이프를 할 수도 있고 구글 행아웃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찌 됐던 간에 그 저희가 함께 아이디어를 쉐어하고 더 발전적인 것을 모색해 나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삶에 정말 너무나 많은 변화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제가 무슨 방송을 하다가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떠돌아다니며 살고 있어 좋다 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았고 이런 어떤 기술의 발달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어떤 결과물들 그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멀리 보고 예측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아직 살아보지 않은 시대이고 저는 기술적으로는 테크놀로지 쪽으로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보다 훨씬 덜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술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이 사람에게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를 우리가 알려면 인간에 대한 연구가 더 집중적으로 되어야지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폭발적으로 이게 뻗어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와 같은 곳에서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오고 그리고 정말 많은 어떤 그 금융이나 혹은 뭐 문화 산업이나 여러 가지 메카들이 또 이쪽으로 이제 옮겨오게 된다면 그런 시대에 발맞춰서 어떻게 이 기술을 잘 활용해서 인간의 심리와 인간 삶의 변화를 연구해서 잘 적용시키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도록 할 것인가를 함께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의견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쓰고 있는 책만 해도 한 가지 끝으로 예를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언론이나 뭐 이런 거 말고도 예전에는 출판사가 좋은 데를 만나야지만 책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1인 출판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졌죠.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거대한 몸집이 사라지게 된 것은 출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북이라 그래서 그냥 전자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책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스템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이제 뭐 아마존 같은 그런 그 서점에서 제 친구 한 명도 베네수엘라 기자인데 돈이 별로 없어요. 근데 굉장히 실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차베스 전 대통령에 관한 어떤 일화집을 자기가 글을 써서 아마존에서 자기 돈으로 한 300권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말 그 책을 읽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신청하면 그때그때 출판하는 시스템이어서 책을 만드는 사람도 유통하는 서점도 책을 쓰는 작가도 아무에게도 부담 없이 원하는 사람에게만 책이 가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결과가 굉장히 그 친구는 좋아서 지금 세계적으로 뭐 독자 사인회도 하고 투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라는 것이 이제는 저에게 더 실감나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런가 하면 저 같은 경우 작년에 페루를 다녀와서 책을 한 권 냈는데 종이책이지만 그 안에 제가 QR코드를 박아서 제가 쓴 챕터마다 원하시는 분들이 그 QR코드를 찍으면 아마존의 영상도 보고 빗소리도 듣고 또 쿠스코 같은 곳에 있는 어떤 하늘을 직접 보면서 거기에 있는 뭐 야마들의 뭐 울음소리를 듣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이런 어떤 융복합 그리고 정말 이 시대가 어떻게 인간들에게 어떤 요구를 받아들여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 분야의 연구가 필요해질 것이다. 여행 작가로서 저는 좋은 직장을 떨쳐버리고 나와서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질문을 받는 사람인데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그 길이 굉장히 험하고 또 가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셨고 걱정들도 많이 하셨지만 사실은 그런 것과 그렇게 단순하게 볼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저 멀리 내다봤을 적에 세상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 파도가 있는데 그 시작점을 저는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두렵지만 이제는 이 파도를 옮겨가야 할 때라고 생각해서 용감하게 한번 뛰어 내려봤는데 다행히 지금 소프트 랜딩을 해서 잘 가고 있고요. 그러나 사실은 아까 뭐 점심 식사할 때도 여기 와 계신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지만 여행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디지털 노마드, 유목민이 된다는 것은 어딘가에 정착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야말로 훌륭한 미래에 대한 어떤 선견지명과 그리고 기획의 능력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추측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빨리빨리 어답트해야 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변신이 가능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책을 쓰는 사람이지만 여행 작가도 마찬가지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합해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합해지고 또 VR이나 또 AR에 관한 이야기도 요즘 많이 들으실 텐데 우리가 상상 속에만 있는 어떤 그 가상현실, VR 그리고 그런 가상현실을 우리의 어떤 현실의 세계에다가 이렇게 접목시켜 놓은 AR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합해져 가지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건지를 잘 연구해야 거기에서 새로운 형태의 유목민도 생겨나고 그리고 직업도 새로 생겨나고 공간도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공간들이 생겨날 것이고 교육도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고 문화도 바뀔 것이고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여러분이 혹은 제가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불과 5년 후 아마도 혹은 10년 후에 사람들은 살아갈 거고 우리도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다각적인 연구, 사회적인 어떤 소셜 심리학적인 그런 연구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여행이야말로 정말 어떤 경험의 확장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훌륭한 도구이고요. 그래서 여행이 곧 삶이 되고 삶이 곧 여행이 되는 디지털 노마드라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개척자처럼 살아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기획과 미래를 읽는 힘에서 이런 것들이 시작된다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그 제가 아까 VR, AR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실감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주도도 거기 속하냐 안 속하냐고 말들이 많았죠. 속초까지 사람들이 포켓몬고 게임을 하러 어마어마하게 몰려갔는데 오늘 떴던 영상 혹시 못 보셨죠? 오늘 저희 허핑턴 포스트에 올라왔는데 타이완에서 포켓몬고 잡는 게 이제 시작이 되면서 정말 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그 제이워크를 해서 길을 뛰어가면서 이제 몰려가서 그걸 잡는 어떤 영상이 유튜브에 떴는데요. 아무튼 저는 이것이 단순한 어떤 게임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고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어마어마한 정말 괴물 같은 그 테크니션들과 미래를 보는 학자들이 아마도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충분히 예측하고 실험하고 굉장히 많이 고민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전초전으로 우리의 어떤 그 증강현실, 그러니까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될 것이고 테크놀로지와 우리의 실제 삶이 합해지면 마치 디지털 노마드가 생겨난 것처럼 또 다른 직업도 생겨나고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 생겨날 건데 이건 어떻게 될 것이며 여태까지 뭐 애플워치 같은 데서도 절대 해낼 수 없었던 사람들이 뭐 도시 간의 이동은 물론이고 대륙 간의 이동까지도 순식간에 전 세계인이 막 갑자기 일어나서 집 밖으로 뛰쳐나가게 만들었던 그 포켓몬고의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어떤 이 시대를 보는 인사이트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들을 보고 그것에 지금 큰 영향을 받은 미국에서는 실제로 교육과 문화적인 어떤 차원에서 공간적인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단순히 이것이 뭐 게임이 뭐 재미있네 안 재미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적어도 계속 엉뚱한 일을 벌이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새로운 어떤 삶의 패턴을 제시하는 일이 제 직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포켓몬고 뒤에 숨겨져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미래에 바라보는 인사이트와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실리콘밸리에 있는 유명한 디자이너와 거기 대표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직접 그런 공간을 갔다 오고 나면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또 다른 스텝으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이지만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내일 미국으로 출장 가는데요. 포켓몬고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가는 팀이고요. 그 포켓몬고 일단 가자고가 저희의 프로젝트명이고요. 여행 작가인 저와 그리고 게임 세계 챔피언을 지낸 적이 있는 길드 마스터와 사진 작가 그리고 비디오 아티스트 이렇게 떠납니다. 행운을 빌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한 열흘 동안 실리콘밸리 가서 이제 쳐들어갈 거예요. 무조건 페이스북 그리고 에어비앤비, 구글 본사에 가서 이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시애틀 가고 뉴욕에 가서 프로젝트들을 하고 올 건데요. 아무튼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의 SNS를 팔로우 하시면 되고요. 여기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끝으로 그냥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세상이 변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자리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런 자리에 와서 한 번씩 자극을 받지 않으면 못 느낍니다. 지진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위로 빵 튀어오르는 것뿐이거든요. 이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것을 지키고 나의 근본을 지키고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지만 또 융통성을 가지고 세상의 흐름과 변화에 적응해서 잘 움직이는 것 또한 굉장히 현명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인지는 각자가 연구를 해서 자기 마음속의 답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어떤 지혜를 가지고 하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여러분이 창조해내는 스타일의 혹은 미래적인 디지털 노마드 혹은 새로운 유목민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모든 선택에 있어서의 자유를 가지고 주도적인 삶을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열심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 다음 강의해 주실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노마드 생활하시면서 설레 여행이라는 여행 어플을 개발하고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김상수 라이크 크레이지 대표님께서 일하는 즐거움 디지털 노마드 라이프를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